4월 8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6만 6천 명으로 196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CB 의사록에 따르면 ECB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는 것에 다수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D증권은 ECB가 자산 매입을 5월 종료하고 6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가 93개국의 찬성표를 받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습니다. 미국 상원이 러시아 최애국 지위 박탈안을 가결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 경제가 3월에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로존의 2월 소매 판매가 0.3% 증가하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실업지표는 5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어제 공개된 FOMC 회의록 이후 이전보다 빨라질 긴축 속도를 우려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저희와 함께 잘 대응하고 계시죠?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혼조세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등락을 보이던 시장,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모두 축소하고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다우지수 0.25% 소폭 상승하면서 34,583선, 나스닥 지수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며 13,897선, S&P 500 지수의 경우 0.43% 상승 전환하면서 4,500선에서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국채 가격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장단기 수익률 역전이 해소된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다소 완화되는 모습인데요.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의 경우 4.5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면서 2.65%, 30년물도 오늘 5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면서 2.68%대에서 거래가 됐고요. 2년물의 경우에는 4.5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46%대 기록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락세를 보이나 싶던 시장이 또 장 후반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에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처리되면서 재차 하락을 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가까이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심리 또한 높아서 실적 시즌을 앞두고 견고한 실적이 예상되는 종목군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은 종목군 주도로 지수가 결국은 상승 전환하며 마감을 했고요. 결국 시장은 통화 정책에서 이제는 실적 시즌으로 이슈가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다우는 0.25%, 나스닥은 0.06%, S&P 500은 0.43% 상승을 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 지수는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0.3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좀 특징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해주시죠. 일단 최근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으로 하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 초반 상승은 아이러니하게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요.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5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었지만 양적 긴축 등 관련된 이슈는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진단을 했었습니다. 결국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정책 이슈가 지속되었지만 가장 매파적인 성향으로 전환한 블러드 총재도 그 영향은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언급을 해서 반발 매수 유입을 촉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업종 차별화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 우려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 신용의 질 악화, 여기에 IPO 부족이라든지 채권 시장의 움직임으로 인한 트레이딩 부분의 위축 등으로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자 대부분 하락을 했었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칩 부족 장기화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반면 소매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에도 매출 감소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견고한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로 상승을 했고요. 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업종은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견고한 실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과 유입된 자금으로 신규 기기 및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파이프라인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부각되자 강세를 좀 보였고요. 이렇듯 시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이슈에서 점차 실적 시즌으로의 이슈 전환이 진행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업종 차별화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가은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7일 목요일장에서 주요 기술주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마존이 0.6% 내려서 3,155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구글이 0.4% 내린 2,717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메타는 0.16% 약보합세 보이면서 22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테슬라가 7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사이버 로데오 기가팩토리 행사를 개최합니다. 외신들은 행사의 핵심으로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될 사이버 트럭과 새로운 4680 배터리셀을 탑재한 신형 모델 Y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에서 테슬라는 1% 조금 올라주면서 1,057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여타 기술주들과 비슷하게 연준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연준의 긴축 우려에 하락하던 장이 오늘 다소 안도감을 보이자 그 흐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236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현재는 0.8%만 하락한 242달러 선까지 올라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들의 마감 상황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주목을 받은 종목은 HP입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수요일장 마감 때 42억 달러 규모의 주식 1억 2,100만여 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로써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16%까지도 뛰었다가 마감 때는 14% 오른 40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트코입니다. 대형 할인 유통업체 코스트코는 3월에 동일 매장 매출이 탄탄하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최근 5주 동안도 17%가량 수익률을 보였는데요. 한편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소비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대형 소매업체들에게 몰립니다. 코스트코 이날장에서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608달러 선을 마감을 했고 월마트는 1%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외 투자자들은 방어주인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관련주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에서 머크와 화이자 등의 종목이 올랐는데요. 머크가 2% 오른 86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화이자는 4% 뛰어주면서 55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종목은 리바이스입니다. 분기 실적을 내놓았는데 예상에 상회했습니다. EPS는 46센트로 집계됐고 매출은 15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장에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회사는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면서 매출에서 매달 6천만 달러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장에서 0.7% 빠지면서 1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포드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하향했는데요. 비중 확대 수준에서 동일 비중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계속되는 반도체 부족난으로 올해 반등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 넘게 빠지면서 14달러 선에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징뚱닷컴의 창업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슈레이 징뚱닷컴의 총재가 대신해서 자리하겠습니다. 이날장에서 징뚱닷컴은 3% 빠지면서 57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텔라닥입니다. 원격 의료 진단 제공 업체인데요. 구겐하임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시작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가 점차 디지털로 바뀌고 있으며 텔라닥이 다른 업체들보다 더 제공 서비스 폭이 넓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장에서는 1.6% 상승해주면서 6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욘드 미트는 목요일 자사의 미트볼과 버거 제품을 드럭스토어 라이트 에이드 코퍼레이션 2천여 곳에 납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이트 에이드는 이날 도이체방크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장중에 큰 급락세 보이면서 마감했는데요. 비욘드 미트는 0.8% 올라주면서 43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의 마감 시황 살펴보았고 이어서 원자재 시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보시죠. 어제 장에서 국제유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비축률을 방출한다는 소식에 3월 16일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WTI가 93달러 선까지 떨어지기도 하면서 국제유가가 장 초반의 상승폭을 반납하는 듯 싶더니 또 반등하면서 0.7% 현재는 오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강보합권 나타내면서 10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곡물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지표로는 미국의 주간 수출 판매 데이터가 발표됐죠. 이 대두 주간 수출 판매는 109만 9,300미터톤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또 식용유에 대한 수요 증가와 남미 지역의 건조한 날씨를 주시한 가운데 오늘장 대두 선물은 1.7%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해바라기 시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소비자들은 식용유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코코아 가격은 코트디부아르에서의 공급 증가를 주시한 가운데 최근 2주간의 저점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좀 올라오면서 1.3%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귀리 가격은 2.6%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네, 커피 가격은 글로벌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장중에 최근 일주일간의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현재는 0.6% 떨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옥수수와 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내일 발표되는 세계 농업수급 추정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옥수수는 이번 주에 92만 7,600미터톤의 수출 판매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오늘 장에서 옥수수는 0.4% 상승하면서 부실당 75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밀도 37만 9,300미터톤의 주간 수출 판매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밀 가격은 오늘장 1.4% 떨어지면서 1,026센트에 거래되었습니다. 네, 어제 설명드렸듯이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5%를 돌파하면서 어제 원목 가격이 크게 빠졌죠. 오늘 장에서는 다행히 회복하면서 0.6% 오르고 있는데요. 모기지 금리 상승은 주택 구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미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20% 오르면서 12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또 모기지 은행과 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6% 하락했습니다. 돈육의 이번 주간 수출 판매는 지난주보다 올랐습니다. 또 미국 내 조류 독감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계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돈육 시장에 있어서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 육류 가격이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속 원자재도 살펴봐야겠죠. 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기면서 오늘장 금 가격이 0.5% 오르고 있습니다. 1,93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은 가격은 계속해서 24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팔라듐과 백금 살펴보겠습니다. 팔라듐과 백금은 자동차 촉매 컨버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있는 유해물질을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주는 장치인데요. 또 두 금속 모두 백금족 금속이라고 불리는 PGM의 6가지 금속에 포함됩니다. 팔라듐은 백금보다 15배 희소한 금속인데요. 공급 부족과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강력해진 환경 관련 규제들로 팔라듐은 2017년부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19에서 2020년까지 팔라듐 가격은 77%나 상승했고요. 한편 러시아가 팔라듐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 팔라듐 가격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팔라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백금을 시장 대체제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오늘장 팔라듐은 2.6% 그리고 백금은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니켈은 3% 상승하면서 톤당 34,524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아연 가격은 2%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이어서 구리 가격은 0.4% 떨어졌습니다. 끝으로 알루미늄 살펴볼 텐데요. 0.5% 하락하면서 톤당 3,412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하나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금리와 우라늄 채굴 기업 관련 ETF는 상승했는데요. 반면 대마초 기업과 중국 기업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금리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장 5베이시스 포인트 올라 또다시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단기물은 내리고 장기물은 상승했는데요. 20년물 국채금리는 4베이시스 포인트 올랐습니다. 따라서 장기물과 관련이 높은 금리 ETF는 올랐는데요. 티커명 PFIX인 심플리파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헤지 ETF 살펴보겠습니다. 심플리파이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20년물 국채금리에 매도 의견을 보이는 것과 같이 설계됐습니다. 국채 수익률과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오늘장 6.22% 올랐습니다. 다음은 우라늄 채굴 기업 ETF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에서 탈러시아산 에너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일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은 태양광, 풍력, 원전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원전의 경우 오는 2050년까지 설비 용량을 3배 이상 늘릴 거라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오늘장 우라늄 관련 기업들은 크게 올랐는데요.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인 캐나다의 카메코 오늘장 8.32%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퓨얼스는 약 9%, 넥센 에너지는 약 11%, 우라늄 에너지는 약 14% 상승했는데요. 따라서 관련 ETF도 올랐습니다. 티커명 URNM인 노스쇼어 글로벌 우라늄 마이닝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컨셉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7.51%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마초 ETF입니다. 대마초 관련 기업들은 최근 대마초 합법화 움직임에 오른 바 있는데요. 미국 하원은 현지 시각 1일 대마초 합법화 법안인 모어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소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하원 통과 이후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데요. 필리버스터 없이 상원에서 통과되기 위해 민주당은 최소 6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원은 현재 50석 대 50석으로 양분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대마초 기업들 크게 내리고 있습니다. 틸레이 브랜즈는 어제장에서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고도 대마초 합법화 기대감에 랠리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약 10% 밀렸고 다른 대마초 기업들도 약세 보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ETF도 밀렸는데요. 티커명 POTX인 글로벌X 카나비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4.0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기업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중국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내렸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 내 봉쇄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제기됐고요. 이는 중국 기업들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징둥닷컴은 여기에 대표 사임 소식까지 들리며 오늘장 3.34% 내렸는데요. 이외에도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약 3%씩, 니오는 약 7% 내렸습니다. 관련해서 티커명 PGJ인 인베스코 골든드래곤 차이나 ETF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4.29%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체크하시죠. 먼저 CNBC 헤드라인입니다.
네, 러시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됐습니다. 93개국이 찬성을 했고 또 대표적인 매파인사로 분류되는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올해 기준금리를 무려 3.5%까지 인상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공격적인 발언을 내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6만 6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196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고용시장에는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돌아와서 유엔 인권이사회 이번 결정, 사실상 경제 제재와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러시아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러시아를 향한 전 세계의 매질이 다시 한번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고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습니다. 미국 상원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무역 관계에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한다면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끝내고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시행된다면 미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미국 상원은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 역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EU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기존에서 4개월 연장된 8월까지도 완전히 발효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은 다른 서방 국가들과는 달리 의견 대립이 팽팽한데요. 독일을 포함해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의 회의적인 부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그간 러시아와 입장을 같이 했던 중국은 또 다른 움직임을 보인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국영석유 화학기업들이 러시아산 원유의 신규 수입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일종의 눈치 보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러시아와 관련된 이 서방 국가들의 제재 현황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기업 이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알려진 워런 버핏이 HP 지분 무려 11%를 대거 매입했고 또 메타 플랫폼스가 저크벅스라는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가상화폐 발행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미 DM이라는 가상화폐 발행에 이미 한 차례 나섰는데 당시에 실패한 바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이 디지털 자산발 금융 리스크가 염려된다라고 밝혔는데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추가 규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돌아와서 HP, 지난달 옥시덴탈이 이제 워런 버핏의 선택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HP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매력적이었고 돋보였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다시 한번 깜짝 대규모 매집에 나섰습니다. 선택을 받은 기업은 프린터와 PC 업체로 잘 알려진 휴렛 패커드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불과 한 달 사이에 HP 지분의 11%인 1억 2,100만 주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산하면 약 42억 달러, 한화로는 약 5조 1,210억 원입니다. HP는 전거래일 대비 3.03% 하락한 34.91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었지만 해당 소식이 전해지고 난 후 시간 외에서 약 10% 상승한 38.38달러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HP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가가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과 기술주 중에서 저렴한 가격대에 속한다는 이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HP가 최대 규모의 주식 환매 프로그램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HP는 재작년부터 꾸준히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덕분에 판매 호조세를 기록한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는 새 컴퓨터를 살 사람은 이제 거의 다 샀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매출이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해 4분기에도 전년 대비 9% 늘어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보다 앞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보험업체인 알레가니를 116억 달러, 한화로는 약 14조 원에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에너지 개발 기업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주식도 75억 달러, 한화로는 약 9조 1,400억 원가량을 사들이는 등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와 기업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왔습니다.
사실 그간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없다라는 이유로 지난 6년 동안 대형 거래를 자제해왔습니다. 대신 자사주 매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러셀 3000 지수가 8% 떨어지는 동안 중소기업들의 주가가 30% 급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 틈을 노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워런 버핏이 지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때 지금 당장은 살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말을 전했었는데 그와 좀 반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인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미국의 양적 긴축이 테이퍼 텐트럼, 즉 긴축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또 유로존의 2월 소매 판매가 0.3%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ECB, 유럽중앙은행이 대다수의 위원들이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와서 테이퍼 텐트럼, 최근 들어서 경제 불황, 경기 후퇴, 거기에 이제 긴축 발작까지 이렇게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차 대조표 축소를 포함한 연준의 양적 긴축은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때의 테이퍼 텐트럼보다 더 장기적인 테이퍼 텐트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테이퍼 텐트럼이란 긴축 발작을 가리키는데요. 흔히 전 세계의 주요 증시가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을 수반합니다. 과거 테이퍼 텐트럼이 심화되면서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을 결국 멈추게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 연준은 시장이 항의하면서 울부짖는다고 해도 쉽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연준의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이르면 5월부터 보유 자산의 축소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긴축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인플레이션은 높고 고용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경험이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 금융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궁극적인 충격은 평가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보면 2013년 5월 당시 연준 의장이던 벤 버냉키가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고 투자자들이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주택 시장에 큰 부담을 주면서 테이퍼링은 연기됐습니다. 이번 연준의 조치는 이 시기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연준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시장을 대비시키면서 투자자들에게 충격이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연준이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테이퍼 텐트럼이 이전의 테이퍼 텐트럼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연준의 이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긴축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경고의 분석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밸런스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경제 전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다우 운송지수가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왔고 또 투자의 전설로 알려진 제레미 그랜섬은 유가 상승세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러시아 경제가 3월 중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어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돌아와서 다우 운송지수, 사실 이 지수가 이제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은 경제 호황, 경기 호황이고 이게 좀 약세장으로 진입하면은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11월 전고점 이후에 지금 한 20% 정도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우 운송지수인 DJT가 약세장에 진입하면서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에 이어서 또 다른 경기 침체 전조가 나타났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우 운송지수는 항공과 철도 그리고 트럭 운송 등과 관련한 20개 종목으로 이뤄진 지수인데요. 미국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불릴 만큼 미국 경제 전반의 상황을 확인하는 데 이용되곤 합니다. 항공기, 철도 그리고 트럭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경기가 호황이고 반대로 이들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면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겁니다. 다우 운송지수는 이날 3.34% 하락한 14,562.6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52주 신고점인 지난해 11월에 18,246.51보다 20% 넘게 추락한 수치입니다. 고점 대비 20% 넘게 빠지면 기술적인 약세장 진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우 운송지수가 약세장에 진입한 것만으로 미국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까지 함께 나타나면서 더 이상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도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이 다우 운송지수는 지난 2016년, 2018년 그리고 2020년에도 약세장에 진입했으나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일어난 것은 한 번밖에 없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밸런스의 경제 전망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